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벌써 교류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동기기. 우리 지금 4장 동기기인데요. 동기기만 끝나면은 거의 모든 기기를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반의 반 바퀴만 남게 되는 거죠. 마지막 챕터는 5장 정육인데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동기기 핵심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앞에서 직육이, 변압기, 유도기 공부를 잘 해오셨다면은 동기기 역시 쉽게 끝낼 수가 있어요. 동기기 역시 여러분 평균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4장 동기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동기기는요, 동기발전기하고 동기전동기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동기발전기가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수력, 화력, 원자력 또는 자동차 또는 우리 비상용 발전기, 건물 안에 있는 그 모든 발전기가 바로 동기발전기, 즉 교류발전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서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교류발전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발전기는 바로 동기발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동기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동기속도 NS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P분의 뭐예요? 나오셔야 돼요. P분의 120F다. 요게 여러분 동기속도에 관한 공식이었었어요. 물론 여러분 유도전동기에서는 이걸 이제 회전 자개의 속도,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동기속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동기발전기에서는 회전자개의 속도 이런 거 안 나와요. 알겠죠? 그냥 편하게 이 속도를 뭐라고 부르시면 돼요? 동기속도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공식을 또 쓰고 시작할까요? 동기발전기에서도 이식 나오고 동기전동기에서도 이식 나와요. 앞에서도 나왔죠? 이 공식 몇 번 나와? 3번 나와. 세상에 한 번 외운 걸 가지고 3번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도 동기속도, 동기전동기도 동기속도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동기 파트잖아요. 동기발전기가 됐든 동기전동기가 됐든 동기조상기가 됐든 간에 다 합쳐서 공식 6개로 끝내드릴게요. 공식 몇 개? 6개. 그럼 여러분 좀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요, 더 줄여드려요.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핵심서 강의 때 그때 확실히 더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동기기 파트라는 것은 동기발전기와 동기전동기를 다루는 이야기인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동기전동기보다는 동기발전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시면은 핵심 1부터 핵심 5까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동기발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어때요? 좀 더 많죠. 그렇다고 해서 동기전동기가 안 중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시험 보는 그 범위가 그만큼 좀 타이트하다, 좀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밴드 폭이 좁아요. 자, 요 정도만 해서 가볍게 일단 요 챕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수력, 화력, 원자력에서 다 쓰는 게 뭐다? 바로 동기발전기다. 그래서 이번 핵심 1은 동기발전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론을 한번 배워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키워드를 한번 적어봤어요. 동기발전기예요. 지금 챕터 제목이 뭐예요? 동기발전기잖아요. 동기발전기는 일단 단상과 삼상. 여러분 단상과 삼상 기억나십니까? 많은 에너지를 만들려면 단상이에요, 삼상이에요? 삼상이겠죠. 그래서 아무 말 없어도 우리 약속이야.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약속. 동기발전기는 몇 상이 기준이다? 3상이 기준이다라는 거. 그래서 몇 상이 기준이다? 3상이 기준이다라는 거. 요거 약속. 그러니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드는 발전기, 거기서 사용하는 발전기, 만드는 전기 다 몇 상 전기예요? 3상 전기가 나오는 거지. 그 3상 전기가 나와서 송전소로 거치면서 변전소, 그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 몇 상 변압기예요? 정답 3상 변압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3상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막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자고요. 3상 발전기. 자, 3상 발전기인데 3상 결선법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를 배웠거든요. Y결선, 델타결선, V결선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그중에서 Y결선 기억나세요? Y결선?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상이 하나,
둘, 셋. 코일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다고 할게요. 하나당 단자가 몇 개 있죠? 두 개 있죠. 여러분 변압기 결선하고요. 거의 똑같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똑같게 보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지금 요거 변압기 단자 또는 발전기 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무슨 결선할 거냐? Y 결선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결선? Y 결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Y 결선 어떻게 썼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하나씩 그냥 쭉쭉쭉쭉 뽑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단자는 6개, 단자를 줄이고 싶어요. 세 가닥만 인출하는 거예요. 그게 삼성결선법이었죠. 자, 하나씩 빼요. 자, 플러스에서 하나씩 뺐어요. 여기서 하나씩 쭉 뺐어요. 오케이. 지금 단자가 하나, 둘, 셋. 세 개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어떻게 했죠? 마이너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커졌나요? 죄송해요. 마이너스는 서로 묶어줬죠. 얘랑은 다 묶어준 거예요. 아, 그럼 실질적으로 밖으로 인출되는 거는 여러분 몇 가닥 인출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1, 2, 3. 아, 그래서 삼상 발전기 기본적으로 Y 결선합니다. 무슨 결선? Y 결선. 왜요? 아, 그건 나중에 산업기사나 전기기사 가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가 장점이 많으니까 Y 결선을 쓰겠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Y 결선이 좋을 때가 있고 델타 결선이 좋을 때 있고 때로는 V 결선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스코트 결선할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각각의 결선법을 우리가 선정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동기 발전기를 무슨 결선한다? Y 결선한다. 자, 일단은 Y 결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단자 몇 개 나와요? 3개. 3개 나와 있으면 몇 쌍이다? 3쌍이다.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실물을 한번 준비했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짜잔.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이거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발전기가 있어요. 그게 동기 발전기예요. 무슨 발전기? 동기 발전기. 근데 그거 아세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발전기도요. 기본적으로 삼상 발전기예요. 몇 상 발전기? 삼상 발전기. 짠!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친구의 이름이요. 여러분 전기자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전기자. 오, 여러분 우리 1장에서 뭘 배웠죠? 직류발전기를 배웠죠? 직류발전기하고 달라요, 여러분. 지금 얘가 가만히 있는 친구죠. 가만히 있어요. 얘가 돌아가는 게 아니죠. 얘는 가만히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해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요 단자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몇 개 보이세요? 하나, 둘, 셋. 안 보이세요? 자, 3개 보이시죠? 바로 이 3개가 여러분 하나, 둘, 셋. 요 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셨죠? 지금 삼상 우리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동기발전기를 실질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요걸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는 전기자라고 그래요. 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유도기하고 직류기하고요. 구조가 달라요. 요게 포인트예요. 뭐라고요?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실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동기발전기는 이렇게 생겼어. 짜잔! 보이십니까? 지금 얘가요. 가만히 있는 친구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고정자라고 그래요. 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 무거워. 잠깐만요. 다시 드릴게요. 너무 무거워서. 자, 얘가 바로 뭘까요? 계자예요. 이게 뭐라고요? 계자.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안에서 회전을 하는 거죠. 이 안에서. 느낌이 오십니까? 자, 요게 여러분 실제 제가 뭘 보여드린 거냐면 우리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삼상 동기발전기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단상과 삼상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삼상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제 약속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를 한번 볼게요. 회전 전기자. 그 다음에 회전 계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동기 발전기는 종류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자,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개. 계자가 회전하냐? 전기자가 회전하냐? 그래서 계자가 회전하는 것을 회전 계자형이라고 그래요.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 그게 바로 회전 계자형이에요. 종류가 몇 개 있어? 회전 전기자와 회전 계자형이 있는데 그럼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건 무엇을 많이 사용하냐? 요걸 많이 사용해요. 뭐가 기준이야? 회전 계자형이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 기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상과 삼상 중에 어떤 친구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상이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회전 전기자형이 있고 회전 계자형이 있는데
자, 누가 기준이라고요? 회전 계좌형이 기준이다. 그러면 여러분 회전 계좌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지. 도대체 여러분께서 1장부터 공부를 정말 해오셨다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해가 돼요. 단지 그냥 볼 때는 저게 뭘까라고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딸딸딸딸딸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거 이해하시고 암기하실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르긴 몰라도 계좌라는 게 뭐였죠, 여러분? 계좌라는 게. 이거 1장에 직류계, 주요, 구성, 3요소, 점정계 이거 도대체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계좌라는 것은 자속을 발생시키는 부분이죠. 그죠? 계좌라는 것은 자속을 만드는 친구예요. 근데 그 자속을 만드는 친구가 뭐 한다? 회전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무식하게 말하면 자석이 회전하는 거예요. 뭐가 회전한다고요? 자석이 회전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영구자석이 있고 전자석이 있겠죠. 당연히 용량이 커지면 무슨 자석 쓰겠어요? 전자석 쓰겠죠. 아, 전자석이 회전한다. 전자석이 회전한다? 그게 뭐예요? 회전 계좌형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발전기들은 회전 계좌형을 많이 씁니다. 이거 거의 안 써요. 왜 그러냐? 자,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만. 여러분, 회전 계좌형인 것은 계좌가 회전하고 전기자는 뭐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자석이 회전하는 거죠. 그죠? 전자석이 회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기자가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회전 계좌형이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계좌가 회전하고 전기자는 고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게 왜 좋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왜 좋은데요? 여러분 전기자 한번 봐봐. 전기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전기자 생각해봐. 전기자의 역할이 뭐였죠? 유도기전력이 발생되는 부분 아닙니까? 유도기전력이 발생되는 부분이라고요. 전기자에서. 근데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여러분 이 발전기 단자에서 나오는 전압이 22,000V라고 할게요. 몇 볼트? 22,000V의 전압이 나온대요. 그럼 그 22,000V처럼 전압이 그렇게 높은 기기를 전기자에서 예를 들어서 22,000V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막 돌려?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22,000V 가만히 있어도 난 무서워 죽겠는데 얘가 22,000V짜리가 돌아가? 부담되죠. 절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야 전기가 나오는 전기자를 고정시켜 놓자. 가만히 좀 냅두자. 차라리 전기가 나오지 않고 자석을 만들어주는,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자개를 만들어주는 자석 또는 전자석을 돌리는 게 훨씬 더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안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좌 회전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가 회전한다 또는 회전 계좌형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좌라는 거, 자 보세요. 계좌라는 거. 우리 계좌라는 걸 뭐였냐면 여러분 1장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1장부터 끝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전기 기기에서 나오는 메인 기기들은 철심과 코일로 돼 있다고 그랬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있다? 철심과 코일로 돼 있다. 그럼 당연히 계좌도 철심과 코일로 돼 있겠죠. 여기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 제가 철심을 그렸어요. 자, 뭘 그렸다고 여러분? 철심. 지금 계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좌를. 철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옛날에 사실 배웠는데 여러분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서 그때 전자석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철심을 넣었을 때와 철심을 안 넣었을 때 자속이 나오는 양이 차이가 무지막지하게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좌에서는요 철심이 생명이야. 뭐가 생명이라고요? 철심이 생명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감아요? 요렇게 코일을 감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았다고 쳐요. 그럼 뭐 이렇게 감았다고 치고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흘렀다고 그냥 가정하자고요. 위로 흘렀다. 그러면 뭐가 발생해? 뭐가? 자석이 나오겠죠. 자석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방에 이렇게 됐든 일단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걸 나올 때 여러분 많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철이 많이 들어가 있어. 철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만큼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요 계좌 들 때 무겁다고 했었죠. 되게 무거워. 네, 진짜 무거워요. 자, 그 다음에 전기자는 뭐 해놓는다? 고정해 놓는다. 요게 여러분 유도기에서 우리 유도 전동기 중요하다고 해서 유도 전동기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깍두야. 잘 생각해봐요. 그죠? 전기자가 깎으로 되어 있어. 지금
여러분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겉에가 고정자죠. 근데 고정자에서 뭐가 만들어져? 회전자개가 만들어졌었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그게 까꾸로. 그럼 이런 얘기지. 자,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가운데에 전기자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둘러싸고 있는 계자가 있다고 할게요. 얘가 계자라고요. 자, 얘가 계자고 얘가 전기자예요. 어디에서는? 유도기에서는. 유도 전동기에서는. 근데 지금 뭐예요? 동기 발전기죠. 동기 발전기는 얘가 뭐예요? 전기자야. 그리고 얘가 뭐다? 고정자다 이 얘기예요. 요것만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요 돌아가는 거 있죠. 이거. 실제 돌아갔던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계자다 이거지. 이게 뭐라고요? 계자. 그래서 회전 계자형이다. 그럼 전기는 우리가 만들어지는 전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전기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전기자에는 혈심에다 코일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감아놓는다고. 그럼 코일 하나, 둘, 셋, 3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결선법 Y결선에서 아까 단자 3개가 뾱뾱뾱 나왔던 실물을 보여드렸던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일단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익숙해지시면은 공부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훌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돌극형 있고 비돌극형 있다. 야, 말도 어려워. 근데요, 여러분 이 말을요 한 방에 끝내드릴게요. 되게 쉽게 끝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돌, 자 여기 돌, 여기 돌. 여기 돌이 뭐냐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돌기 할 때, 뭐 할 때? 돌기. 야, 거기 돌기가 좀 나와 있니? 울퉁불퉁하니? 할 때 돌기가 있으면 뭐예요? 좀 울퉁불퉁한 거죠. 울퉁불퉁한 형태를 돌극형이라고 하고요. 울퉁불퉁 안 한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비돌극형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생김새에 따라서 돌극형이 있고 뭐가 있다? 비돌극형이 있다더라. 지금 계자가 회전한다고 그랬어요. 계자가 뭐 한다고요? 회전한다고. 근데 그 계자의 생김새가 좀 울퉁불퉁하게 생겼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돌극형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울퉁불퉁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비돌극형. 지금 얘가 계자죠. 제가 동그랗게 그렸죠. 요게 이제 비돌극형이 되는 거죠. 개념상. 그리고 얘가 삐쭉삐쭉 나와 있다? 그럼 뭐예요? 돌극형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돌극형을 다른 말로 원통형이라고도 해요. 무슨 형? 원통형. 딱 생긴 게 원통형처럼 생겼죠. 그러면은 이 비돌극형, 즉 맨질맨질한 원통형은 어디서 사용하냐? 고속에서 사용해. 고속으로 회전할 때. 얘는 저속에서. 알겠죠? 저속 대용량 또는 뭐 중대용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정답이 이 돌극형은 어디서 쓴다? 저속의 뭐 대용량, 이게 정답이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의 정답을 따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직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용어를 한번 이렇게 따져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가서요 예술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 동기기 핵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기기는요 크게 동기발전기와 동기전동기로 나뉘어져 있고요. 지금부터 동기발전기를 먼저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동기전동기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수력, 화력, 원자력에서 사용하는 모든 발전기가 바로 동기발전기다. 물론 동기발전기 역시 교류 파트예요. 무슨 파트? 교류 파트. 일장 직류기만 직류였고요. 나머지는 다 뭐다? 교류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사용하는 이 동기발전기는요, 여러분 어떤 게 큰 차이가 있냐? 보세요. 우리가 자속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계자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전기자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충분히 우리가 복습을 많이 했었을 거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계자가 회전자예요. 계자가 돌아간다, 즉 자석이 돌아간다, 전자석이 돌아간다, 영구자석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자석을 돌릴까? 왜냐면 철심에다 코일을 감으면 그게 여러분 사실 전자석이 되는 거죠. 대부분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합니다. 아주 뭐하다고요? 튼튼하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자에서는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몇만 볼트, 아주 높은 전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기자를 막 돌려. 그 몇만 볼트짜리를 여러분 딱 생각만 해도 어때요?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의 정말 99.999%의 동기발전기는 다 계자가 회전한다라는 거야. 이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죠.
회전계좌형이다. 또는 회전계좌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더라. 예, 같은 말이에요. 회전계좌형 또는 회전계좌법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자가 오히려 가만히 있다라는 거지. 전기가 발생돼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직류기하고 뒤집으시면 돼. 직류발전기 생각하시면 걔하고 뒤집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계좌에서 발생된 자석을 끌어서 기전력을 유도하는 부분이죠. 즉 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무슨 결선? 삼상결선하면서 뭐 Y결선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 동기발전기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우리 소형 자동차에 들어가는 실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발전기가 동기발전기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보이시는지 자,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얘가요, 바로 전기자예요. 얘가 뭐예요? 바로 고정자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유도가 돼요. 전기가 만들어져서 전기가 쭉쭉쭉 나오죠. 하나, 둘, 셋. 자, 몇 가닥 나왔어요? 세 가닥 나왔죠. 몇 상? 3상. 자, 얘를 안에서 전기적으로 무슨 결선했다? Y 결선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아, 그럼 전기가 만들어져서 요 단자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좀 무겁죠? 자, 들었습니다. 자, 얘가 뭐예요? 얘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얘가 돌아가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축이 나와 있는데 이게 벨트가 걸리는 부분이죠. 자동차 엔진 벨트가 돌아가면서 얘가 돌아가 주는 거야. 얘가 빠른 속도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얘가 뭐예요? 얘가 계좌. 얘가 계좌인데 얘가 돌아간다고 그랬죠? 얘가 뭐예요? 회전자. 이제 안 헷갈리겠죠? 그래서 얘가 자,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야.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전기가 여기서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요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헷갈리면 나중에 동기전동기 가서도 또 어려워요. 그러니 아싸리 지금 여기서 딱 이렇게 생겼지 하고 머릿속에 딱 각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뭐예요? 얘가 지금 전기자다, 고정자다. 어때요? 제가 실제 보여줬던 실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지금 권선들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권선들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요거 구리색 이 권선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계좌가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요게 뭐예요? 계좌다 이거죠. 봐봐. 여러분, 붙지 않았습니까? 붙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자석이지 않습니까?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돌아가는 거지. 그죠? 얘가 요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되면, 이제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까먹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돌아가는지, 그리고 누가 가만히 있는지 헷갈리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요 그림 볼게요. 이거를 요 안에다 쏙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자석. 실제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요 소형 발전기는 영구 자석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을 한번 그려 넣어 봤습니다. 물론 우리 대형 발전기, 우리 대형 발전기는 즉 화력이나 원자력에서 쓰는 이런 대형 발전기는 이 안에가 다 뭐로 전자석으로 되어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여러분 대형 발전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전자석이에요. 전자석에다 어떻게 돼요? 이제 전류를 공급해 주겠죠. 계좌를 여자시켜야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자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DC 전원을 이렇게 공급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된다? 예, 돌려준다라는 거죠. 그럼 DC 전원은 끼케야 100에서 한 200V 요 정도 사이예요. 그럼 확실히 전압이 어때요? 낮죠. 낮은 전압에 이 계좌를 돌려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바깥에 이 전기자 고정자에서 나오는 전압은 1만 볼트가 넘는다니까요. 그럼 1만 볼트를 넘기는 거를 여러분 돌릴래요? 아니면 100볼트에서 200볼트 정도 되는 걸 돌릴래요?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낮은 전압을 돌리는 게 훨씬 더 스테이블하다는 게 느낌이 오시겠죠. 예, 그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동기속도. 얘는 공부할 게 거의 없어. 왜? 여러분 앞에서 유도기 파트에서 동기속도 계속 이야기했죠. 공식 똑같아요. 그러니 새롭게 나오는 공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또 계산 문제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어때요? 해볼만 하시죠?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의미적으로 좀 더 더 설명을 드려야 맞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딱 기능사 시험에 맞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드디어 챕터 4 동기기 이제 마지막 핵심 리뷰를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 동기기 파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틀어서 공식 중요한 거 딱 4개예요. 물론 짜글짜글한 공식도 있겠지만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공식은 4개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도기보다는 공식의 개수가 훨씬 더 적은 겁니다. 그렇게 긍정의 마음으로 여러분 동기기 파트 끝까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기기는 핵심 1부터 핵심 8까지 있는데 공식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더라. 이런 초긍정의 마음으로. 여러분 전기 이론은요 공식이 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는 더 적으니까 내가 끝까지 힘내서 내가 4장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할 거야 라고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핵심 리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동기기의 첫 번째 핵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구조와 동기속도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동기속도는 정말 외우기 쉽죠. 앞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NS는 P분의 120F 하고 그냥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동기발전기가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하죠. 그러면은 동기발전기 역시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고정자고 누가 회전자인지 반드시 구분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기발전기의 회전자는 누가 회전했죠? 바로 계자가 회전했다. 계자를 회전시키는 걸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회전 계자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회전 계자형을 쓰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엄청난 철심에다가 전선을 감아놓은 거죠. 여러분 주요 요소는 철이에요. 그럼 철이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튼튼해요? 약해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훨씬 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친구를 돌리는 게 훨씬 더 스테이블하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 그럼 회전 계자가 돌아가면요. 전기자에서는 뭐가 만들어지죠?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기가 전압이 낮아요? 아니면 엄청 높아요? 그렇죠? 엄청 높죠. 근데 전기자가 돌아가면요. 얼마나 기계가 복잡해지겠습니까? 전압이 높으니까 오히려 구조는 심플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가 고정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좋냐? 전기자 권선을 절연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 파리 잡을 때요. 파리가 막 움직이는 거 잡기 쉬워요? 가만히 있을 때 잡기 쉬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자, 어찌됐든 절연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전기자가 고정자일 때. 그 다음에 전기자가 가만히 있으니까요. 이 만든 전기를 외부로 인출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왜? 슬림 링이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외부 회로에 전원을 인가하기가 훨씬 더 좋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회전 계자형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전 계자가 뱅뱅뱅뱅뱅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동기 속도로 돌아간다라는 거고 이 회전 계자가 어떻게 생겼냐? 우산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우산형 또는 우리가 돌극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언제 사용한다? 저속, 뭐다? 저속, 그리고 대용량. 그래서 저속, 대용량이 키워드고요. 반대로 실제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비돌극형 또는 원통형은 고속, 대용량에서 사용한다더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좋아요. 지금부터 미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7번 이상 쓰시면서 여러분 많이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지금부터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단락비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에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미션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믿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곡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단락곡선은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었죠. 가로축 뭐였죠? 뭐였죠? 계좌전류. 세로축은 뭐예요? 네, 맞아요. 단락전류다. 그리고 단락곡선은 어떻게 되죠? 직선으로 가죠. 어떻게? 예, 직선으로 간다. 여기까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의 특징이 있었죠. 장점과 단점으로 나뉘었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단락비가 크다라는 것은 핵심 개념이 뭐였습니까? 네, 맞아요.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임피던스가 작은 것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다라고 그랬었죠. 장점 중에서 전압 변동률이 작죠. 안정도 어떻게 돼요? 네, 안정도 올라갑니다. 예, 단점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단락비가 크다, 임피던스가 작다, 단락사고 시에 단락전류가 예, 크게 흐른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 쓰시면서 복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단락비하고요. 여러분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하고요. 어떤 관계였죠? 서로? 네, 맞아요. 역수의 관계다.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정말 잘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동기발전기는 제가 여쭤볼게요. 직류계예요? 교류계예요? 아, 이제는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교류예요. 그럼 우리 지난번에 옛날 벌써 이제 맨 앞으로 가야겠죠. 맨 앞에 1장이 직류기였어요. 직류기 때 직류 발전기를 배웠었죠. 그때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 직류라는 것은 주파수가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거. 그러면 그걸 제가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면은 자, 이렇게 찍 하고 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DC예요, AC예요? 네, 바로 DC죠. 그럼 딱 봐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복잡해 보여요? 간단해 보여요? 간단하죠.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더라.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 볼 때는 간단한 거지 저희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직류라는 것은 주파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직류기에서 이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병렬 운전하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전압이 같을 것, 즉 전격 전압이 같을 것, 이런 조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극성이 같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화 특성이 일치할 것, 또는 뭐 수화 특성일 것, 이런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뽑아내시면 끝났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무슨 발전기? 동기 발전기. 동기 발전기는 주파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주파수가 있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몇 헤르츠? 네, 60헤르츠가 우리나라의 전격 주파수가 되는 거죠.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G1 어떤 발전기가 있는데 자, 발전기 G1 발전기와 자, G2 발전기가 있대요. 이 두 대를 동시에 운전하겠대요. 동시에 운전해서 부하에게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동기발전기. 여기 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동기발전기는 교류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 사인파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요, 여러분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려면 얘하고 만들어내는 전기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지 않으면 이제 뒤로 자빠지게 돼요. 순환전류가 흘러서 여러분 발전기가 소손될 수도 있고 손실도 많아져요.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좀 각색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노래를 부를 때요.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 역할들이 있고 만약에 합창단이야. 똑같이 노래를 부른다고 할게요. 그럼 어때요? 화음을 맞춰야 되겠죠? 화음이 이탈되면 어때요? 전체 하모니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거 생각하시면 좀 더 수월하다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하얀색 파형이 G1 발전기의 여러분 파형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G2 발전기는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느냐? 정말 간단한 개념이에요. 똑같이 만들어낸다 이거야. 똑같이 어떻게? 제가 한번 여러분 여기다가 덧칠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흰색이 G1 발전기가 만들어낸 전기의 파형이라고 할게요. 뭐 전류의 파형 또는 전압의 파형.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전압이라고 하고요. 자, 얘를요.
요렇게 제가 덧칠 할게요. 자, 여러분 덧칠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G1 발전기의 전기, 즉 기전력과 G2 발전기의 기전력이 싱크가 동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났네. 이게 동기 발전기의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험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냐? 네,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말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말로. 지금 빨간색, 그 다음에 흰색이 겹쳐졌죠? 완전히 동기가 싱크가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크기가 어땠어요? 크기가 같아서 달랐어요? 크기가 매 순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기전력의 위상 차 있어요? 없어요? 위상이 뭔지 모른다고요? 다시 앞에 돌려서 여러분 다시 복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상도 어때요? 위상도 똑같습니다. 주파수 어때요? 자, 1초에 지금 이걸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하죠. 한 사이클 도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포개졌죠. 그러니까 주파수도 어때요? 주파수도 똑같은 거지. 파형의 생김새는 어때요? 똑같지 않습니까? 끝났네. 주위 파크. 뭐라고요? 주위 파크. 내 주위에 파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기전력의 주파수와 기전력의 뭐라고요? 주위 파크.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부분 쑥딱 하고 넘어갑니다. 자, 주파수, 위상, 파형, 크기 다 똑같아야 여러분 문제없이 얘가 안정성 있게 여러분 병렬 운전을 할 수가 있다더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하고 뭘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일심동체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얘와 얘가 만들어내는 각각의 기전력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걸 조금 더 우리는 그래도 전기 전문가니까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주파수, 위상, 파형, 크기 다 같아야 된다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본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부 잘 하시고 계시죠? 힘내시고요. 여기 간단하게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발전기의 운전 조건 4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두 문자 앞에서 여러분 개념 뚝딱 시간에 했었죠? 주위, 파크. 그래서 기전력의 주파수, 파형, 크기, 위상이 모두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기전력. 여러분 아직까지 이 기전력이라는 이 용어가 어색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전기가 만들어낸 전압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 기전력이 좀 쉽게 와닿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파형을 그렸어요. 지금 발전기 G1과 G2 발전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린 이 파형은 G1 발전기의 기전력의 사인파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발전기 2대를 G2 발전기를 병렬 운전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를 똑같이 파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해야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G1 발전기 보시면은 요렇게 할게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G2 발전기에서 만들어내진 전압의 파형을 제가 그려보면은 자, 지금 볼게요. 지금 위상은 같아요. 위상은 같죠? 근데 여러분 지금 높이가 차이가 났어요? 안 났어요? 높이의 차이가 났죠? 이게 바로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위상이 같을 것. 그럼 위상이 같지 않은 경우는 무슨 경우를 얘기하냐? 그림 또 그려야겠네. 자, 요 2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게 이제 G1 발전기예요. 그럼 G2 발전기. 자, 똑같이 그려야 되지만 위상이 다른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만큼 각도 세타 또는 각도 델타만큼이 벌어졌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위상이 다른 경우, 크기가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주의 파크 요 4가지 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크기가 같지 않은 경우 나타나는 현상, 위상이 같지 않은 경우 나타나는 현상. 근데 사실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그러고 나서 암기하는 방법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은 좀 더 라이트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다른 경우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두 대가 있어요. G1 발전기가 있고 G2 발전기가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야. G1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전압이 100V로 갈게요. 그리고 얘가 만들어낸 기전력도 100V로 갈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 병렬 운전을 한다는 것은 아주 정상적으로 병렬 운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크기가 뭐한 경우예요? 다른 경우죠. 그러면은 100V가 아니다라는 거지. 요게 예를 들어서 뭐 200V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좀 너무 많이 심하게 오버를 했네요. 자,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은 얘하고요. 뭐가 생긴 거예요? 전압의 차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몇 볼트가 전압의 차가 생긴 거예요? 200 빼기 100은 몇 볼트? 그쵸. 100볼트의 전압의 차가 발생했단 말이야. 200 빼기 100을 하면.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 전압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렇게 전류가 흘러요. 원래 얘와 얘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압차 때문에 이 스스로 여기 안에서 순환하는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이 순환 전류를 다른 말로 횡류라고 합니다. 크로스 커런트. 여러분 우리 횡단보도 할 때 횡자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 전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횡류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전류? 예, 순환 전류. 자, 순환 전류 두 가지로 뭐라고 한다? 횡류라고 한다더라. 자, 그러면은 자, 계산 문제 잠깐 한번 접근해 볼까요? 이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 ZS라고 할게요. 이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를 ZS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친구의 임피던스가 5ohm이고 이 친구의 임피던스가 5oh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순환 전류는 몇 암페어일까요? I는 R분의 V, I는 Z분의 V 이걸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전류 I는 임피던스에 대한 뭐예요? 전압의 차겠죠. 그러면은 EA-EB가 되는 거고 임피던스가 두 개 있죠. 두 개. 그래서 EZSA분의 EA-E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V였죠. 이거 전압 빼기 이거 전압은 몇 볼트? 100V.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 A하고 직렬이잖아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직렬이죠. 직렬일 때는 여러분 임피던스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5옴 더하기 5옴은 몇 옴? 10옴. 아니면 2 곱하기 5는 몇 옴? 10옴. 뭐 이랬든 저랬든 여기 몇 옴이에요? 10옴이야. 이거 계산하면 몇 암페야? 10암페야. 요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계산 문제 어려운 거 하나 푼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전류가 흐르는데 이러한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순환 전류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가 있어요. 그냥 순환 전류가 아니라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줘야 돼요?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무슨 전류? 무효분. 또는 우리가 무효 순환 전류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 무효 횡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왜 무효가 붙었어요? 그것만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각색해서 오리지널 버전으로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 좀 각색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발전기를 보면은 여러분 발전기의 임피던스를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라고 했죠. 근데 동기 임피던스의 대부분은 리액턴스란 말이에요. 코일이란 말이에요. 코일 성분, 즉 지상 성분이야. 지상 성분, 코일 성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얘가 대부분의 리액턴스는 사실 코일 성분, L 성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L 성분, 즉 지상 성분이 많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지상 성분이다. 그러면은 지상 무효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순환 전류, 우리가 무효 순환 전류라고 했는데 이거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상 무효 순환 전류 이렇게 길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배웠었어요? 무효분이라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 역류를 좋게 만들어요, 나쁘게 만들어요. 그렇죠? 나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무효 순환전류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바로 얘가 무슨 성분이기 때문에 지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분 중에서 지상 무효분이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얘가 이름이 이렇게 무효 순환전류가 됐다. 무효자 꼭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외우냐? 이따가 위상이 다른 경우 나타나는 현상까지 배운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같이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참고를 볼게요. 자, 지금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잠깐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믹스를 해서 제가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어떤 A라는 발전기가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A 발전기의 계좌 전류가 증가했대. 아, 계좌 전류가 커졌대요. 여러분, 계좌 전류가 커지면 자속이 어떻게 되죠? 자속도 증가하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면 뭐가 커져요? 기전력이 증가한다. 이거 우리 옛날 아주 먼 옛날부터 계속 이 내용들을 우리가 유사한 내용들을 공부해 왔었죠. 어색하지 않아. 여기까지는 좀 가볍게 좀 리딩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기전력이 커진 A 발전기에서 자, 지금 이 A 어떤 G1과 G2 발전기가 있었는데 G1 발전기의 기전력이 커졌다라는 거지. 전압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만들어내지는 전압이 올라갔으니까 얘가 만들어내는 전류도 커집니다. 근데 얘가 무슨 성분이에요? 예, 지상 성분이죠. 무효순환 전류가. 그러다 보니까 지상 무효분의 전류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동기발전기에 전기자반작용 3가지가 있었죠. 자, 전기자반작용 3가지. 까먹었나요? 편자작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증자작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감자작용이 있었어요. 자, 이때 감자작용이 언제 일어났었죠? 그쵸? 전류가 90도 늦을 때, 2분의 파이 늦을 때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감자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무효순환 전류, 무효분, 즉 90도 늦은 지상분의 무효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감자작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지금 A 발전기의 무효분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 발전기의 역률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는 거지. 무효분이 커졌으니까. 반대로 B 발전기의 역률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산업기사, 이제 전기기사 공부하다 보면요.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B 발전기의 역률을 높이고 싶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A 발전기의 계좌 전류를 증가시킨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요 가로는 크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여기 세 줄 정도를 좀 여러분께서 한 3번에서 5번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그 의미를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나중에 기출문제 보고 답만 딸딸딸딸 외우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3번째 볼게요. 3번째는 기전력의 위상이 다른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지. 그럼 위상이 다른 경우에 그럼 위상차가 발생하는 거지. 위상차가 발생한다? 이것도 사실 전압이 똑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순환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요.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4가지 있죠. 다 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잖아요. 그럼 다 순환전류 흘러. 다 4가지 모두 다. 근데 약간씩의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다 순환전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어찌됐든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간단하게만 배우면 돼요. 자, 위상차가 생기면 여기에서도 무슨 전류가 흐른다? 순환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순환전류를 우리가 횡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앞에하고 여기하고 차이점만 이렇게 해서 조심하시면 끝납니다. 어떤 거냐? 아까 전에는 여러분 무효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유효분의 순환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유효 횡류 또는 유효 순환 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꾸 구조로 얘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다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무효 순환 전류 또는 무효 횡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요거하고 위상이 다른 경우예요. 위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해줘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순환 전류가 흐르는데 무효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유효 순환 전류 또는 뭐라고 한다? 유효 횡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사실 엄연히 말하면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 기전력의 차가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 오케이. 왜 유효분이라고 하냐? 선생님, 왜 여기는 그럼 유효분이에요?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제가 벡터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또 공부가 너무 깊어져. 그래서 여기는 단순 암기로 끝내시는 거예요. 알겠죠? 앞에 무효분 설명드렸으니까 그거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효 횡류 또는 유효 순환 전류를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 동기화 전류라고 합니다. 자, 무슨 전류? 동기화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동기화 전류라고 이름을 붙였냐라는 거죠. 지금 위상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 위상차 때문에 여러분 무슨 전류가 흘러요? 순환 전류가 흐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순환 전류가 흐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얘가 다시 싱크가 맞아져. 봐봐. 위상차 때문에 순환 전류가 흐른 거잖아요. 근데 그 순환 전류가 흐름으로써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싱크가 맞아서 떨어진다. 동기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를 동기화 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동기화할 수 있는 그 파워, 그 능력을 우리가 동기화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동기화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 위상이 다시 동상이 되도록, 위상이 다시 맞아 떨어지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암기. 근데 막상 여러분 시험장 가면요, 이게 암기가 잘 안 돼요. 그죠? 이거 이론 배운 걸 그대로 내가 시험장에서 이걸 떠올린다?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좀 암기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해드릴게요. 아주 먼 옛날에 이순신 장군하고요. 누구하고 싸웠죠? 그죠? 임진왜란때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죠? 사무라이하고 싸웠죠?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이순신하고 사무라이가 싸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사무라이 할 때 이 무가요. 무효분의 전류, 즉 무효횡유, 무효순환전류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요 싸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이즈야. 사이즈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바로 크기죠. 즉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무효순환전류 또는 무효횡유가 흐른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가 이순신 장군님 할 때 요 이가 여러분 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에다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위가 되죠. 자, 여기 위상이 다른 경우에도 무슨 전류가 흘러요? 네, 순환전류가 흐르는데 요거 조심하셔야죠. 얘는 무슨 전류라고 했어? 얘는 여러분 유효분이야, 무효분이야? 그쵸? 유효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무효의 반대가 뭐죠? 무효의 반대는 유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효횡유 또는 유효순환전류 또는 동기화 전류라고 이야기를 한다더라. 그래서 이 두 분을 배틀 시키면 우리가 암기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하시고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되시거나 또는 일이 잘 안 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요, 일이 좀 잘 안 된다, 공부가 좀 잘 안 된다 라고 할 때는요, 서서 합니다. 책상 위에 서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 하면 좀 잘 될 때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것도 안 된다, 지겨워서 못하겠어,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핸드폰을 꺼내고요, 여러분 스톱워치를 켜요. 그래서 10분만 더 하자, 딱 20분만 더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스톱워치 가지고 정말 힘드실 때는 5분만 더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자, 그럴 때는 이제 산책을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산책 나가실 때 저희 에듀클래스 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산책하시는 거예요. 그 들을 때 새로운 내용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한번 들었던 내용들 있죠? 그런 걸 여러분 들으시면서 산책하시면요, 훨씬 더 잘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3가지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다 소용없으면 어떡하죠? 그런 날은 쉬십시오. 자, 핵심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5번째 핵심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지켜야 할 조건 4가지가 있었죠. 기전력의 something, 기전력의 뭐, 기전력의 뭐, 기전력의 뭐 이랬었어요. 먼저 여러분 기전력이란 말이 어려우시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압의 뭐, 전압의 뭐, 전압의 뭐, 전압의 뭐. 자, 시간 드렸으니까 기억나시나요? 4가지. 주, 위, 파크. 여러분 주는 뭐예요? 주파수. 위는 위상. 크는 크기. 즉 기전력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위, 파크. 그러면 3번째 파는 뭐였죠? 파형.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바로 A 발전기와 B 발전기에 나오는 파형, 크기, 위상 다 어떻게 된다? 싱크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 똑같아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만약에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 기전력의 위상이 다른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또 시험 문제죠. 그럼 먼저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죠? 예, 순환전류가 흐르는데 그냥 순환전류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무효순환전류. 자, 무슨 전류? 무효순환전류가 흐른다. 네 글자로 줄이면 무효횡류. 순환전류요. 횡류다라고 합니다. 순환전류를 뭐라고 한다고요? 횡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효순환전류가 흐른다. 무효횡류가 흐른다. 그래서 권선이 어떻게 된다? 가열된다까지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위상이 다른 경우 역시 순환전류가 흘러요. 역시 횡류가 흘러요. 다만 여기서 조심할 점은 여러분 무효가 아니라 뭐다? 유효다. 그래서 유효 횡류가 흐른다. 유효 순환전류가 흐른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동기화 전류가 흐르면서 위상이 달라진 게 같아지게끔 또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가 발생한다? 동기화력이 발생해서 위상이 다시 같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핵심 리뷰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 미션 나갑니다. 여러분, 미션 7번씩 쓰시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경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여러분들 동기기 드디어 마지막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핵심인데요. 난조와 안정도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위상 특성 곡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션 잘 하시고 계시죠? 많이 써봐 주셔야 돼요. 많이 읽어보시고요. 자, 위상 특성 곡선에서 먼저 중요했던 건 뭐였죠? X축과 Y축,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알고 계셨죠? 자, X축은 여러분 가로축은 뭐예요? 계좌전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뭐예요? 전기자 전류다. 그 다음에 위상 특성 곡선에서 바로 이 계좌전류를 조정해서 여러분 역류를 조정할 수가 있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뭐였었냐면요. 여러분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르는 그 포인트는 역률이 얼마일 때? 1일 때. 자, 역률이 얼마일 때? 1일 때가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른다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제 동기조상기. 여러분 뭐? 동기조상기. 동기조상기란 것은 이제 동기전동기를 무브와 운전해서 우리가 진상무효전력과 지상무효전력을 여러분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가 송전선에서 전압조정과 역류를 개선하는 이러한 설비 이름을 우리가 동기조상기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좌전류를요 증가시켜요. 이걸 우리가 과여자다라고 하고요. 계좌전류를 적게 흘려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부족 여자 운전이다라고 했었죠. 부족 여자 운전을 하게 되면은 무슨 작용? 리액터로 작용한다. 그다음에 과여자로 운전하면 뭐로 작용한다? 그렇죠. 콘덴서로 작용한다. 이런 내용이 아주 중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핵심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는요, 정말 간단하게 끝내드릴게요. 자, 조속기. 자, 조속기란 것은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 요게 줄임말이 조속기인데, 우리가 속도 조절 장치다라고 쓸 때도 있고요. 예, 조속기라고 쓸 때도 있는데요. 예, 여기 좀 더 많아요. 근데 둘 다 같은 말이다. 그러면은 속도 조절 장치, 조속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모르시겠어요? 자, 지금 센스가 많으신 분들은 이거 자동차의 악셀레이터 같은데? 라고 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악셀이고 이게 사람 발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각도 셋하다라고 할게요. 지금 이제 악셀을 밟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셀레이터가요. 여러분 너무 예민하다고 할게요. 이 예민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요. 악셀에다 발을 올렸어요. 그리고 살짝 밟았어요. 그랬는데 얘가 너무 예민했어. 살짝만 내려가도고요. 차가 갑자기 확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반대로 발을요 살짝 뗐어요. 고속도로에서 80km 주행 중에 발에 좀 힘이 아파가지고 발을 살짝 뗐어. 그랬더니 속도가 갑자기 확 줄었어. 그러면 이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 즉 이 악셀레이터가 바로 속도 조절 장치 즉 조속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너무 예민하다 보면은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아니면 막 변동하겠어요? 네.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 어지러워진다. 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어지러워지는 현상. 이걸 뭐라 한다? 난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민한데 여러분 정말 이게 아주 오버해서 야, 발꼬락으로 힘만 조금만 발꼬락 힘만 좀만 가했어. 근데도 얘가 차가 확 나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바로 앞에 차 들이받을 수도 있겠죠.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고나 난조가 심해지면 재수 옴팡지게 없으면 이제 탈조가 일어나는 거야. 동기 이탈하게 된다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동기전동기나 이제 이 동기 파트에서 난조가 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면은 이 난조를 어떻게 얘를 방지하겠는가? 그거는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동기기의 마지막 핵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 보시면 난조와 안정도죠. 여러분 앞에서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속기 생각해 보세요. 조속기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 자동차에서 악셀레이터. 악셀레이터가 너무 예민한 거야. 너무 예민하면 여러분 속도를 일정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속도가 동기 속도를 찾지 못하고요.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난조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난조가 심하지 않을 때는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난조가 심해지면요. 뭐가 될 수 있냐? 탈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 차를 박을 수도 있다더라. 악셀 살짝 밟았는데 갑자기 차가 확 나가면 여러분 어때요? 앞에 차하고 충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동기 이탈한다 또는 우리가 탈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 조속기가 예민할 때 또는 언제 발생할 수 있냐? 부하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 속도가 확 줄거나 확 늘거나 갑자기 무부하로 돼. 그럼 속도가 확 늘 수가 있겠죠. 이렇게 속도가 동기 속도를 찾지 못하고 바이브레이션하는 진동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난조라고 한다. 난조가 일어나면 여러분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아주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너무 심해지면 여러분 목까지 탈조까지 갈 수가 있다더라.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난조 현상을 어떻게 방지해 주겠냐라는 거죠.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가장 효과적인, 가장 유효한, 가장 파워풀한 방법은 바로 자극면에 제동건선을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아하, 드디어 나왔네요. 제동건선. 우리 앞에서 여러분 동기전동계 기동 토크를 얻기 위해서 계좌의 자극면에 제동건선을 설치한다라고 했었죠. 그 건선이 또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제동건선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동기전동계 기동 토크를 얻을 때 필요한 거. 자, 두 번째 바로 난조에 대한 가장 확실한, 가장 유효한 방지 대책이 된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동건선을요 댐핑 와인딩이라고 합니다. 댐핑 진동하는 걸요 어떻게 되나?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좋아. 그럼 두 번째 조속기의 감도를 적당히 둔감하게 하는 거죠. 왜? 조속기가 너무 예민할 때 난조가 일어나는 거니까 감도를 좀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속기의 감도를 적당히 둔감하게 한다.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예요? 무슨 건선 설치한다? 제동 건선을 설치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셨겠죠? 그럼 여러분 선생님 어떤 원리로 제동 건선을 설치하면 난조가 방지돼요? 그거를 설명드리려면 또 세워라 내워라 너무 오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결과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안정도.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안정도라는 것은 전력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얼마만큼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조금 배가 아프더라도 내가 안정도가 좋으면 어때요? 공부를 끝까지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안정도가 안 좋아. 그럼 조금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서 공부 안 해.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안정도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단락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단락비를 크게 한다. 단락비가 커진다. 즉, 그 말은 다른 말로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이거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임피던스의 역수가 단락비라고 했어요. 즉, 임피던스가 작은 게 단락비가 큰 거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작다, 단락비가 크다. 전압 변동이 작다. 뭐가? 전압 변동이 작습니다. 그럼 전압 변동이 작으면 당연히 안정도는 좋아지겠다. 증진되겠다, 개선되겠다. 또는 여러분 소극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속도가 여러분 바뀌었어요. 전압이 변동이 생겼어. 근데 그 전압 변동분을요. 정말 빠르게 응답을 해줘서 빠르게 응답해서 우리가 전압을 다시 일정하게 만들어주면은 마치 전압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안정도가 좋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집에를 갔다 올게요. 지금. 자, 갔다 왔어요. 보셨나요, 여러분? 저 지금 제 집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너무 빨랐죠? 너무 빛의 속도로 갔다 오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느꼈어, 못 느꼈어? 못 느꼈잖아요. 저 집에 갔다 왔다니까요. 그만큼 빠르게 응답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변동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느끼지를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만 안정도가 좋아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회전자의 관성을 크게 한다. 어떤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관성력이 있으면은 굳이 거기에 대해서 1대1로 응답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아주 큰 무거운 물체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 이어진 여기 조그만 물체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가 막 변동이 생겨. 그럼 얘하고 1대1이라면 얘가 떨리는 만큼 얘도 떨리겠죠. 근데 얘가 관성이 엄청나게 크다고 해봐요. 그럼 얘가 막 떨리려고 해도 얘가 꿈쩍하겠어요? 꿈쩍 안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강호동이라는 씨름 선수가 있어요. 그럼 아주 관성이 큰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 꼬맹이가 있어. 꼬맹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흔들어. 근데 얘가 흔들리겠냐고. 흔들리지 않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밸런스는 크게 변동이 안 생긴다. 이런 게 여러분 회전자의 관성을 크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예제 문제 풀고요. 여러분 이어서 출제 예상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박수! 자, 우리 챕터 끝날 때마다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벌떡 일어나서 큰 박수, 기립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최고, 대단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정말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도로 보면요. 거의 90%가 끝난 거예요. 자, 몇 프로가 끝났다? 네, 90%요. 마지막 챕터 정리기는요, 되게 적어요. 양도 적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힘든 부분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여러분 스스로를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핵심 리뷰 마지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기의 마지막 핵심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가 중요했었죠. 첫 번째는 난조 현상과 방지 대책이에요. 여러분 난조란 게 뭐죠?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부르르 떠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난조 현상이다. 그럼 난조 현상은 언제 발생을 했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죠? 조속기,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너무 예민할 때 난조가 일어난다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악셀레이터가 너무 예민할 때 우리가 운전하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난조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분 난조가 심해지면요. 앞에 쫙 쿵 하고 박을 수도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난조가 심해지면 탈조가 될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조속기가 예민한다든지 아니면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에 이러한 난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난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시험에서 가장 유효한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여기서 똑같은 우리 예전에 나왔던 거 한 번 더 나와요. 바로 제동 권선. 자, 뭐를 설치한다고요? 제동 권선을 설치하면 난조까지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안정도. 안정도라는 것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우리가 전력계통을 운전을 할 수 있는가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을 안정도라고 하는데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있었죠. 단락비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가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속도가요. 막 변동이 심해요. 자, 그때마다 또는 여러분 전압 변동이 심해요. 그때마다 빠르게 응답해서 빠르게 여러분 보상을 해주면 더 좋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소극 여자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관성을 좀 큰 걸. 좀 어떤 변동이 있어도 내가 좀 관성이 크면 괜찮아. 마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조그만 세숫대에다가요 돌멩이를 푹 넣은 거 던져봐요. 그럼 거기는 물이 푹 하고 다 나오겠죠. 근데
태평양 앞바다에다 돌 한번 던져보세요. 태평양 앞바다가 어때요? 예, 끄떡 안 하겠죠. 그런 것처럼 관성이 커지면은 여러분 안정도도 좋아집니다. 조금 떨리더라도 아,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미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7번씩 쓰시면서 여러분 많이 복습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전기기능사 공부를 빡세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지인이 추천해준 책을 봤어요. 요거 진짜 대박이에요. 수험생 여러분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구매는 배송만 늦춥니다. 암튼 같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벗기는 거 좋아하시죠? 한번 벗겨볼까요? 쭉. 뭐야. 왜 이렇게 안 벗겨져? 더럽게 꼼꼼하게 했네. 됐다. 불나동 벗겨지는 게 좋은데. 요래요래 뭉쳐주고. 지구를 사랑한다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꺼져 저리 가. 책 귀엽죠? 과연 내용도 귀여울까? 왕초보 나 같은 아줌마를 위한 필독서. 이거 봐요. 완전 딱 저죠. 기능사 뽀개기. 한판 뜰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합격해요. 어머어머 무료 동영상도 볼 수 있대요. 친절도 하셔라. 여러분 이태원 클래스가 아니에요. 에듀 클래스. 클래스가 다르다. 에듀 클래스. 그거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부터 교재 좀 볼까요? 제 1과목 전기 이론부터 볼게요. 이놈의 식이 또 있네. 챕터 1 직류회로, 챕터 2 교류회로, 챕터 3 전기 자기약. 진정 무슨 말이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에듀클래스 동영상 강의 보면 무조건 합격한답니다. 왕초보를 위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책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책의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각 챕터마다 핵심이 있고요. 날개에는 포인트들이 있네요. 핵심에 해당하는 필수 예제도 보이네요. 한 장 넘겨볼까요? 핵심 2가 보이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페이지에는 필수 예제가 있네요. 계속 이러한 구성이고요. 쭉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출제 예상 문제 70문제가 보여요. 이것만 풀어도 합격하겠죠? 1타 강사 대산 전기학원 원장님이 끝장나게 풀어주신대요. 돌머리도 이해할 수 있다. 숙보자도, 아줌마도, 아저씨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보셨죠? 뭐 하세요? 일단 지금 바로 책부터 사세요. 고고!